박성재와 박영나의 은밀한 사생활이 폭로되었습니다. 아직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은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는데요. 숨막히는 반전 이야기를 지금부터 최초 공개합니다. 박성재는 새벽 4시 반에 휴대전화에 찍힌 낯선 알림 하나 때문에 깨어났습니다. 출입 기록 358. 낯선 사람이 아니라 익숙한 이름, 박영나였습니다. 박영나는 고성희의 딸,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성재의 배다른 동생이었는데요. 문제는 그 출입 기록이 박성재 명의의 도심 오피스텔이었고 그 집에는 이미 박영나의 옷과 그림 물감, 소형 이젤이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로의 생활이 조금씩 섞였고 말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종류의 정이 생겼는데요. 그게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재벌가의 규칙에선 금지된 감정이었습니다. 박성재는 그날 처음으로 집 대신 그 오피스텔을 안전지대라고 불렀습니다. 박영나는 고성희의 손에서 벗어나 숨을 고르는 곳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성재 오빠, 여긴 조용해서 좋네. 아무도 간섭 안 하니까. 박영나는 그렇게 말했는데요. 성재는 그 말이 이상하게 살이 되었습니다. 심장 가까운 곳에 들러붙어 버티게 만드는 살이요. 문제는 조용함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문은 예고 없이 시작됐습니다. 강북 오피스텔, 미성년 시절부터 드나든 미대생, 명의는 재벌 2세. 기사 초안이 기자들 단체 채팅방을 헤집고 다녔는데요. 제목에 이름은 없었지만 읽는 사람들 대부분은 누구 이야기인지 알겠다는 반응이었죠. 박진석의 회사 홍보실은 서둘러 사실무근이라는 4글자를 준비했는데요. 정작 박성재는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해야 하네. 라며 랩탑을 덮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소문을 카페 단골 손님에게서 처음 들었습니다. 은호 씨, 그 재벌집 있잖아요. 아들하고 딸이 손님은 마지막 말을 입안에 삼키고 눈치를 봤는데요. 지은호는 딸 대신 계모의 딸이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천천히 분해해 보았습니다. 경멸과 연민이 동시에 올라오는 걸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담담하게 눌렀습니다. 그녀는 박성재가 자신을 오래 좋아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척 했는데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편이 서로에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호는 퇴근길에 벚꽃길을 지났고 흩날리는 꽃잎 사이에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바람이 다르게 분다. 어떤 사람에게는 숨통을 틔우고 어떤 사람에게는 문을 닫아버리네. 이지혁은 그 즈음 회사를 그만둘지 고민 중이었습니다. 비혼주의를 말하던 그는 가족 문제만 나오면 계산이 느려지곤 했는데요. 조옥래가 며칠째 이유 없이 기운이 빠져 있었고 이상철과 김다정도 자꾸만 박성재 집안 이야기를 TV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지혁아, 저 집 애들이라도 애들이지. 우리 같으면 어땠겠냐? 이상철이 한숨을 쉬면 김다정이 티컵을 살짝 앞으로 밀어주었는데요. 지혁은 묘하게 답답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감정이 회계처럼 대차대조표 어디엔가 맞춰지는 게 아니란 걸 잘 알았지만 틀어진 숫자처럼 마음이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소문은 결국 이름을 얻었습니다. 박성재 박영나, 비밀 동거 라는 단정조의 물음표가 포털메인을 잠깐 점령했는데요. 그 물음표 하나에 회사 주가가 휘청하고 거래처가 회의 시간을 늘렸습니다. 박진석은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애들 장난이야. 금방 잠잠해. 하지만 이튿날 새벽 다른 링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오피스텔 임대 계약서 사본, 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박영나의 화실 사진까지. 누군가 내부에서 자료를 넘겼다는 이야기가 순식간에 돌았습니다. 고성희는 그날 밤 박영나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 기록을 훑어봤습니다. 누구랑 있었니?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는데요. 박영나는 움찔했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숨 쉬고 싶었어. 고성희는 웃었습니다. 숨? 내 숨은 내가 사준 옷과 가방에 달려 있어. 내가 어디서 숨을 쉬든 내 이름이 우리 집을 찢으면 안 돼. 그 말은 협박이라기보다 철벽에 가까웠습니다. 박영나는 손등에 자국이 남을 만큼 손톱을 파고들었는데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건 생각 안 해봤어.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꿀꺽 삼켰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잠깐 볼 수 있을까? 지은호는 한참을 망설였는데요. 마주 앉은 성재는 처음으로 한 문장을 제대로 버텼습니다. 나 영나하고 같이 살았어. 지은호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분노와 경멸, 그리고 이상한 연민이 스쳐갔습니다. 사랑이야?
지은호가 물었는데요. 성재는 오래 걸려 대답했습니다. 사랑 같기도 하고 피난 같기도 하고 내가 영란을 지키고 있다고 믿고 싶었나 봐. 지은호는 지킨다는 말 좋아하는 사람 치고는 상대가 덜 외로워졌는지 확인을 잘 안 하더라 하고 말했는데요. 그 말에 성재는 처음으로 눈을 피했습니다. 이 사건은 뜯어보면 두 겹이었습니다. 하나는 도덕과 금기의 문제, 다른 하나는 권력과 소유의 문제였는데요. 회사는 첫 번째만 크게 보도되길 바랐습니다. 두 번째는 곧장 오너 리스크로 번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거래처 하나가 계약서를 보류했고 은행이 대출 조건 재검토를 통보했는데요.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박진석은 그제야 사내 비상대책회의를 열었고 내가 직접 기자들 앞에 나서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기자회견 날짜가 공지되던 날 두 번째 정점이 찾아왔습니다. 포털 실시간에 갑자기 새 글이 올라왔습니다. 익명 제보 저 오피스텔, 원래는 내 거였어요. 글쓴이는 자신을 하청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했고 보증금과 월세를 댄 사람이 회사 계열의 비자금 관리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좌 일부가 캡처돼 있었고 송금자 약칭에 사람들의 상상력이 더해졌습니다. 비 과장? 이 팀장? 아니면 커뮤니티는 곧장 수사망을 넓혔고 회견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박진석의 목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기자회견은 눈물로 시작했는데요. 부족한 가장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중년의 떨림으로 한 글자씩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잠시 길을 잃었다고 했고 회사는 가족의 일탈과 무관하다고도 덧붙였는데요. 그 문장이 가장 큰 화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날카로운 선긋기를 오히려 인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가족도 못 지키는 오너가 회사를 지킨다? 여론은 그 구멍으로 일제히 몰려들었고 주가는 딱 그만큼 빠르게 주저앉았습니다. 그 시간 박영란은 전시장 한쪽에서 휴대전화 알림을 꺼놓고 조용히 캔버스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그림 앞에서 처음으로 내가 나를 선택해도 되나? 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박영란은 박성재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린 서로의 숨구멍이었을까, 서로의 핑계였을까?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는데요. 대신 문득문득 그녀는 엄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웃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 시작이 정말 자기 인생의 시작인지 엄마가 만든 시즈니의 시작인지 박영란은 분간이 어려웠습니다. 이지혁은 사태가 커지자 오랜만에 박성재를 찾아갔습니다. 둘은 늘 그랬듯 두세 문장으로 요지를 나눴는데요. 나는 내가 스스로를 구할 거라고 믿어. 지혁의 말은 기대이자 경고였습니다. 성재는 피곤해 보였고 말수가 줄었는데요. 지혁아, 나 처음으로 내 이름이 너무 무겁더라. 그 말이 지혁에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그 무게를 덜어줄 방법이 법률 자문이나 언론 관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고백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줄줄이 고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비겁함을 먼저 인정하는 고백 말입니다. 정순이는 식당에서 채소를 다듬다가 TV 속 회견 장면을 보고 칼을 내려놨습니다. 은호야, 사람 사는 꼴이 다 거기서 거기다. 지강호는 그 옆에서 시큰둥하게 고개를 돌렸는데요. 엄마, 재벌들 드라마는 우리랑 상관없어. 정순이는 한숨을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상관있다. 저 집 흔들리면 하청이 먼저 깨지고 그 다음에 우리 식탁 반찬이 줄어드는 거다. 사람 사는 건 연결돼 있어. 그 말은 은근히 지강호를 찔렀고요. 그는 밤에 몰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투잡을 알아봤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는데요. 익명 제보자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내부 회계팀의 말단 직원이었고 그 직원이 처음 문서를 꺼내온 이유가 오피스텔이 아니라 비자금 명세서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오피스텔은 감정의 폭발을 불러오는 표정 같은 것이었고 진짜 문제는 오래 묻어둔 숫자였습니다.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아챈 건 지혁이었습니다. 지혁은 조용히 성재에게 말했는데요. 너 이게 내 사랑의 문제로만 끝날 줄 알았으면 오산이다. 이건 내가 누구 편에 설지 정하는 문제다.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한밤중에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박영란은 작은 가방에 물감을 몇 개 챙기고 있었습니다. 나 여기 더 못 있겠어. 영란은 담담하게 말했는데요. 오빠가 날 지켜준 건 맞아. 근데 내가 더 이상 오빠의 핑계가 되고 싶진 않아. 그 말이 칼날처럼 들어왔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고 문득 아주 어린 날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없던 저녁, 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던 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누군가를 지킨다는 건 배를 채워주는 일과 닮았다고 생각했던 시간. 그 유치한 결의가 지금의 사태를 낳았다는 걸 성재는 뒤늦게 이해했습니다. 회사 이사회는 결국 박진석에게 직무정지를 권고했고 고성희는 각종 소문을 진화하느라 연일 기자와 전화로 씨름했습니다. 고성희는 마지막까지 단단했는데요. 우린 회복할 거예요. 사람들은 잊어요. 원래 그래요. 그러나 박영란은 그 말을 들으며 사람들은 잊지만 나는 기억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억은 누군가를 무너뜨리기도 살려내기도 하니까요. 그 와중에 이수빈은 영리했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홍보 캠페인 외주 자료들을 슬쩍 훑어보며 개인 채널에서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키워드로 짧은 영상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오는데요. 중요한 건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을 어떻게 말하느냐로 그 다음 계절이 바뀌거든요. 이수빈은 그렇게 말을 적었고 업로드 버튼을 누르기 직전 형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너무 기회주의자 같지? 지혁은 웃었습니다. 너는 내 삶을 살고 다만 사람을 팔지는 마라. 이상철은 정년퇴직 후 처음으로 집안 어른 노릇을 제대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지혁과 마주 앉아 조용히 말을 꺼냈는데요. 사람이 잘못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느냐더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어라. 지혁은 그 말이 뜻하는 바를 알았고 그날 밤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깐 걸을래?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는데요. 지은호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란히 걷는 게 나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벚꽃잎이 늦은 바람에 몇 장 집게처럼 붙어있다 떨어졌고 지은호는 문득 물었습니다. 지혁 씨, 사람은요, 누구 옆에 있을 때 제일 덜 외로울까요? 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도망가지 않을 때라고 답했습니다. 그 답은 어쩐지 다음 계절을 위한 문장처럼 남았습니다. 박성재는 다음 날 새벽 기자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는 길고 자세한 고백문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누군가를 지킨다는 말을 쉽게 입에 올렸는데요. 정작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키는 법을 배우지 못했더라고요. 회사의 문제는 회사의 문제로, 저의 문제는 저의 문제로 분리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태에 다른 사람들의 삶이 부서지는 일은 막겠습니다. 기자는 박영라 씨와의 관계는? 이라고 물었고 성재는 누군가의 고단한 숨을 내 방에 숨겨두는 건 사랑이 아니라 도피였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무책임한 회피가 아니라 자기에게 향한 칼끝 같은 자백이었습니다. 회사는 무너지는 중이었고 동시에 버티는 중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과 회사의 타이밍은 늘 어긋나더라고요. 박진석은 임시 이사회의 결정을 수용하며 자리에서 물러났고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가 울먹이며 부족한 가장이었다고 반복하자 여론의 일부는 안타까움으로 돌아섰지만 금융권의 숫자는 정직했는데요. 유동성은 빠듯했고 계열사 몇 곳은 급히 매각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오너 리스크라는 네 글자는 그때부터 회사 속에서 첫 페이지를 떠났고 뒷장에 박힌 주석처럼 달라붙었습니다. 고성희는 마지막 한 수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변호사를 만났고 누가 내부 문서를 밖으로 흘렸는지를 파고들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실마리는 아주 사소한 데서 나왔습니다. 회사 인쇄실에서 폐기된 서류 봉투 하나, 모서리에 찍힌 스테이플 자국의 간격이 독특하다는 점. 스테이플러는 개인 습관처럼 자국을 남기더라고요. 그 흔적은 회계팀 2의 책상으로 이어졌고 이는 의외로 쉽게 무너졌습니다. 전 오피스텔 때문이 아니라 비자금이 너무 커져서요. 누군가는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는데요. 그녀는 그 말 뒤에 붙은 한 문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따님은 그냥 조용히 그림 그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들고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